우리나라 삼국지. 제81부 연개소문. 서력 618년 9월 고구려에서는 영양태왕이 재위 25년 만에 후사가 없이 승하자 종친과 귀족들의 지지를 받은 왕제 건무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가 바로 영유태왕이었다. 그는 수양제의 군대를 평양성 전투에서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영웅이었으며 영양태왕이 키운 을지문덕 등 신흥 무신들과 대별되는 전통을 자랑하는 귀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왕위에 오른 건무는 그동안 수나라와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힘을 쏟았다. 비록 수의 대군을 맞이해서 뛰어난 기략과 용맹으로 통쾌하게 이기기는 했지만 자국 영토에서 오랫동안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적지 않았다. 영유태왕에게 맡겨진 임무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민생에 힘써 하루빨리 국력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다행히 수의 뒤를 이어 일어난 당나라는 돌고래 침입을 막아내는 것도 벅찼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수가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인해 멸망한 후 그 뒤를 이어 각지의 군웅들과 싸운 끝에 서국을 재통일한 당고조 이연은 수의 전례를 교훈 삼아서 동방의 강자 고구려와 평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양국의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서력 626년 6월 4일 당고조의 둘째 아들인 세민이 현무문에서 변란을 일으켜 친형인 태자 건성과 동생 원기를 살해했다. 곧이어 이세민은 자기의 아버지인 고조를 이궁에 유폐하고 사흘 후인 6월 7일 스스로 제2대 당주로 즉위했다. 서력 628년 삭방의 양사도 격파를 끝으로 내란을 종식시키고 수의 옛 영역을 완전히 수복한 당태종 이세민은 돌궐에 대한 공격을 준비했다. 그동안 사세가 어려워 돌궐에게 칭신했던 치욕을 갚기 위함이었다. 정면 대결보다는 간계를 즐겼었던 당태종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돌궐에 이간질로 승부수를 던졌다. 계책에 넘어간 돌궐은 내분에 휩싸였고 급기야는 동과 서로 양분되어 힘이 약화됐다. 때가 되자 당태종은 이정으로 하여금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동돌궐을 토벌토록 했다. 원정에 나선 이정은 동돌궐의 수장인 힐리가한을 격파했다. 이처럼 동돌궐이 무너져 내리고 토욕혼 등도 잇따라 당군에 의해 패배를 당하자 주변의 유목 부족들은 세민을 천가한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수의 옛 영토를 되찾고 돌궐과 토욕혼마저 굴복시킨 당태종에게 있어 오직 두려운 존재는 고구려뿐이다. 당태종이 온 천하의 지배자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구려를 제압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날 수양제가 남긴 쓰라민 교훈을 기억하고 있는 당태종을 무턱대고 덤벼들기는 했다. 그는 치밀한 성격이었다. 먼저 고구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든 후에야 군사를 움직이려 했다. 동돌궐의 멸망 소식은 고구려 조정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제껏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당나라의 힘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영유태왕은 여전히 당과의 우호관계를 고집했다. 태왕 위에 오른 이후로 영유태왕은 당과 친선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이는 고구려가 당을 크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고 당 역시 돌궐을 상대하느라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양국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사신을 교환하며 우위와 교분을 쌓아나갔다. 고수 전쟁 때 포로로 잡혀서 고구려 각처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1만 명에 이르는 수나라 포로들을 돌려보낸 것이나 고조의 청으로 고구려가 도교를 받아들인 일은 양국의 관계가 돈독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안정된 국제 정세 하에서 영유태왕은 내정에 힘써 수와의 전쟁 이전 상태로 국력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10여 년간 이어진 평화의 길든 때문일까? 영유태왕은 동돌궐의 멸망 소식을 듣고도 당나라를 자극하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자신의 평화 노선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당태종의 흑심을 잘 알고 있는 연개소는 당이 곧 쳐들어오리라 예견하고 있었다. 그의 우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났다. 서력 631년 영유태왕 14년 연개소문은 태왕명을 받고 평양성 성문 앞에서 당나라 사신 일행이 당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개소문은 대신들 중에서 당나라 정세의 발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 영유태왕은 그에게 당사를 접대하는 일을 맡겼다. 그런데 연개소문은 이 일을 그리 유쾌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당태종의 속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태종은 염려했던 대로 중원을 통째로 삼켰고 북방의 강대국인 돌궐마저도 복속시킬 정도로 거물이 되어 있었다. 설사 그의 야망과 집착을 꿰뚫어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차례가 고구려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했다. 그럼에도 영유태왕은 여전히 두 눈을 가린 채 못 본 척하고 있었다. 연개소문은 영유태왕에게 여러 차례 당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다. 그들이 내란에 휩쓸려 있을 때가 제압할 수 있는 적기였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한 영유태왕은 그의 주청을 젊은이의 객기라며 이런지하에 묵살해버리곤 했다. 멀리서 당나라 사신 일행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 오는 사신은 광주사마 장손사로 당태종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사신이 탄 수레를 평양까지 호위한 의주의 장령이 다가와 무사히 인계했음을 확인하는 표식을 받아 돌아갔다. 육로를 통해 평양성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신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주에서 검문을 실시하고 오는 내내 철저히 호위함으로써 염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연개소문은 사신이 탄 수레로 다가가며 당사를 맞이했다. 수레 뒤로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쓴 수행원들이 필요한 기색으로 서 있었다. 연개소문이 특유의 호랑이 걸음으로 무게 있게 걸어가서 사신에게 말을 건넸다. 원로의 수고가 많으셨소. 그대가 나를 영접하러 나온 전객인가? 보아하니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그대의 직책은 무엇이오? 사신 장손사는 천천히 수레에서 내리며 물었다. 잔뜩 목에 힘이 들어간 말투였다. 연개소문은 당사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에 순간 부하가 치밀었다. 나는 평양성 성문의 문직이 연개소문이라 하오. 신성한 고구려의 궁성 앞에서는 누구나 옷깃을 여며야 하니 그대도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연개소문은 대형인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부러 문직이라고 말하면서 장손사를 희롱했다. 장손사는 연개소문의 기세에 눌렸지만 애써 사신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려 했다. 문지기 따위를 내보내 나를 맞이하다니 심히 불쾌하구나. 너는 어서 성문이나 열거라.
장선사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하자 연개소문이 싱긋 웃으며 성문 위 누각에 대고 외쳤다. 성문을 열어라! 당사께서 문을 열라신다. 이윽고 평양성의 거대한 성문이 입을 벌렸다. 장선사는 순간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비비는 듯한 기분이 들어 주춤했다. 성 안에 들어서자 장선사의 눈이 바빠졌다. 그의 눈에 들어온 평양성의 성곽들은 당나라의 장안성보다 훨씬 크고 상대를 압도하는 웅장함이 느껴졌다. 서력 586년, 고구려는 35년간의 대역사 끝에 왕궁과 관청, 귀족과 평민들의 거주지까지 전체를 성벽으로 보호하는 웅장한 평양성을 건축했다. 내성, 중성, 외성과 북성으로 이루어진 평양성은 둘레가 57.5리로 이 시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 평양성의 아름다움과 위험 있는 자태에 빠진 장선사는 연개서문에 대한 두려움도 잊은 채 한동안 주위를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느덧 당사 일행이 국문에 다다르자 수문장은 이를 태왕에게 알렸다. 국문은 절대 양보할 마음이 없는 고집불통의 자세로 굳게 버티고 있었다. 어떤 수를 써도 절대 열리지 않을 듯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문은 낮고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장선사는 국문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발걸음을 옮겼다. 당사가 당태중의 국서를 읽고 나자 편전하는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고구려의 대신들은 잠시 할 말을 잊은 채 오로지 당에서 온 사신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다. 장선사는 곧이어 닥쳐올 반발을 떠올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정적을 깨뜨리는 일성이 터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연개소문이 단호하게 외쳤다. 수나라 군사들의 유고를 찾아 함께 묻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야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 있을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경관을 파괴하다니요. 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장종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사옵니다. 그들의 원망을 어찌 감당하려 하시나이까. 경관은 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수군의 시신을 모아 안치한 기념물이었다. 경관을 허물라는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존심을 팽개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을지문덕을 필두로 연태조도 이미 은퇴했고 수와의 싸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무인들이 세상을 하직하거나 대당 주화파들에 밀려서 힘을 잃은 마당에 태왕의 잘못을 당당히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연개소문뿐이었다. 만일 우리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동안 당과 우호를 맺기 위해 애써왔던 수고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옵니다. 지금은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여 국력을 키워야 할 때이옵니다. 사실 경관이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실리를 위해서 헛된 체면 따위는 버려야 하옵니다. 대대로 어문도는 연개소문의 반발을 묵살하고 영유태왕을 설득했다. 오랜 전쟁 후에 이제야 겨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태종을 자극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어문도는 고구려가 당과 화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면 오랜 내전과 위헌에 시달린 당태종 역시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으리란 계산을 했다. 하지만 이는 당태종을 전혀 모르고 내린 결론이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 착오가 훗날 고구려를 국난에 몰아넣는데 일조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영유태왕은 어문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사 장손사가 수군사들의 유해를 거두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물론 경관을 파괴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신하들에게 참관하라고까지 명을 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당의 사신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 결정은 뜻있는 고구려인들에게 있어 영유태왕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일개 당사의 손에 의해서 고수전쟁의 승전 기념물이 훼손된다는 것은 실리를 따지기 이전에 백성들의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영유태왕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훗날 연개소문에게 정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 제사가 치러지는 동안 연개소문은 착잡한 심경을 가눌 수 없었다. 그의 주위에 서 있던 장수들 역시 당혹감에 얼굴을 붉히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영유태왕은 수의 침략에 맞서 산화해 간 수많은 영령들의 명예를 한순간에 땅바닥에 처박고 있었다. 연개소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켰던 나라로부터 외면당한 외로운 영혼들에게 사죄를 올렸다. 제사가 끝나자 경관을 무너뜨리는 의식이 치러졌다. 경관 위로 쇠망치가 떨어질 때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해골 조각들이 날렸다. 연개소문은 탑이 쪼개지는 소리가 마치 전쟁터에서 죽어간 군사들의 비명소리처럼 들려 귀를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참다 못한 연개소문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무작정 길을 걸었다. 이대로 당나라에 양보만 하다가는 결국 이 나라마저 당에게 고스란히 바치게 될 것이었다. 태왕이 당태종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수록 그의 야욕을 부추길 뿐이었다. 당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나라의 힘을 길러야 했다. 생각에 빠져 걷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대송산 중턱에 올라 있었다. 평양성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배수를 따라 어우러진 웅장한 성벽들과 반듯하게 줄지어 서서 제각기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가옥과 수목들, 그리고 그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활기는 천하의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평양선 아름다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 속에는 고구려인들이 수백 년 동안 이룩해온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런데 이세민이 이 수려한 도성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려왔다. 연개소문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더 이상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당의 야욕을 분쇄하고 평양을 지켜내야만 했다. 연개소문은
자신이 이제껏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번엔 목숨을 걸고 영유태왕을 설득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할 각오였다. 만일 그래도 영유태왕이 뜻을 꺾지 않는다면 그를 끌어내려서라도 다가올 비극을 막아내리라 다짐했다. 서력 636년 동부대인 연태조가 죽자 관리에 따라 아들인 연개소문이 동부대인의 직위에 오르게 됐다. 위조대형으로의 승진을 눈앞에 둔 연개소문이었기에 이제 부친의 직위까지 이어받는다면 대로회의에서 입김이 세질 것이 분명했다. 당나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청년 장수들의 우두머리인 그의 영향력이 커지기를 바라지 않는 온건파인 어문도 등은 대로회의를 열어 연개소문의 직위 계승에 반대하기로 결의를 냈다. 더불어 영유태왕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진퇴양난에 빠진 연개소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장을 꺾어야 했다. 동부대인의 자리를 뺏기는 것은 선친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집센 연개소문이라도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연개소문은 은거하고 있던 을지문덕의 도움을 얻어 귀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앞으로는 당에 대한 공격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을지문덕이 나서고 본인 또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니 귀족들로서는 더는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결국 오부 귀족들의 찬성과 영유태왕의 승인으로 연개소문은 동부대인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었다. 서력 638년 영유태왕 21년 어느 날 도수금이 연개소문 집으로 찾아왔다. 이날 연개소문은 별달리 할 일이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도수금은 아버지 연태조의 신복이었는데 연태조가 세상을 하직하고 난 후에는 책사로 연개소문을 돕고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요즘 태왕께서 당나라에 너무 저자세를 취하고 있어 사람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번에 신라를 치는 일만 해도 당나라를 의식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연개소문을 비롯한 소장파 장수들이 신라를 쳐 지난날 빼앗겼던 한수 유역의 땅을 회복하자고 주장했지만 영유태왕은 당나라와 신라의 동맹관계를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 그렇지. 나도 실은 그 일 때문에 몹시 화가 나 있어. 그렇다면 을지문덕 장군을 한번 찾아가 의논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을지문덕을 찾아가서 태왕의 재가를 얻어달라고 부탁을 하란 것이었다. 그러면 옛날 연태조와의 정리도 있고 하니 틀림없이 들어주리란 이야기였다. 연개소문이 퉁명스럽게 되물었다. 신라를 치기에 앞서 아예 만리장성을 넘어 당나라의 장안으로 쳐들어가면 어떻겠소이까? 당나라를 치겠다고 하면 대신들이 기겁을 할 것입니다. 신라를 치는 정도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호랑이도 먹이를 잡을 때까지는 이빨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연개소문이 잠시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 도수금의 말이 맞았다. 우선 크든 작든 간에 병권을 잡는 것이 급선무였다. 다음날 아침 연개소문은 을지문덕의 집을 찾아갔다. 병석에 누워있던 을지문덕은 반갑게 맞이했다. 웬일로 이 늙은이를 찾았는가? 요즘 부중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하도 답답해서 장군께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신라를 토벌할 수 있게 폐하께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을지문덕은 한참 동안 연개소문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을지문덕의 도움으로 태왕의 재가를 얻은 연개소문은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호호탕탕 평양성을 떠나 대수를 건넜다.
그는 신라 변방의 성들을 공격하여 빼앗은 후 요충인 칠중성을 향해 나갔다. 칠중성에 도착한 연개소문이 북을 한 번 크게 울려 성을 함락시키자 신라 조정에서는 알천을 장군으로 삼아 2만이 넘는 병력을 파견했다. 이에 연개소문은 평양에 사람을 보내 지원군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하고 말았다. 연개소문은 할 수 없이 기존의 병력만으로 성 밖에 나아가 일전을 벌였다. 하지만 신라의 군사들이 워낙 많아 결국 칠중성을 포기하고 평양으로 회군했다. 연개소문은 당장 궁에 들어가서 따지려고 했으나 책사 도수금이 말려 간신히 참았다. 이후로 또 몇 해가 흘렀다. 서력 641년 영유태왕 24년 당태종은 직방낭중 진대덕을 고구려의 사신으로 파견했는데 그는 고구려 경내로 들어오면서 산세와 성의 위치 등을 자세히 관찰했다. 이를 알고 크게 분개한 연개소문은 당장 궁으로 들어가서 영유태왕에게 진언했다. 직방낭중이라면 지리와 성곽에 관한 지도를 만드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옵니까? 이세민이 이런 자를 보냈다면 필시 우리나라를 정탐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당장 군사를 파견해서 감시해야 할 줄로 아옵니다. 영유태왕은 손을 저으며 연개소문의 말을 가로막았다. 어찌 당의 사신을 감시할 수 있는가? 선왕이신 영양태왕께서는 수주 양견이 보낸 사신에게 감시병을 붙여 눈조차 마음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셨사옵니다. 폐하께서는 선왕의 지혜를 본받으셔야 하옵니다. 영유태왕은 연개소문이 자신을 가르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다. 짐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대는 과히 염려하지 마라. 태왕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연개소문도 더 이상 강권할 수가 없었다. 궁에서 나와 부중으로 돌아오니 책사 도수금과 젊은 장수 여럿이 모여서 연개소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대당 강경파들이었다. 연개소문이 궁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모두 비분간계했다. 성격이 괄괄한 고돌발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외쳤다. 10년 전에는 고수전쟁 승전탑인 경관을 헐어버리더니 작년에는 태자까지 당나라에 입조시켰습니다. 이쯤 되면 속국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당나라 사신이 우리 강사를 시찰하고 있다니 장차 우리나라의 안위가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걱정 말게나. 오늘 태왕을 뵙고 진언을 드렸으니 무슨 조치가 있을 걸세. 이처럼 안심을 시키기는 했지만 연개소문 스스로도 그다지 믿었지는 않았다. 책사 도수금이 말을 받았다.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경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폐하께 주청을 드려서 경당 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십시오. 그런 일은 폐하께서도 윤허하실 것입니다. 경당은 귀족 자제를 모아서 가르치는 태학과는 달리 고구려 평민층의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고구려의 젊은이들은 낮에는 농산일을 하고 저녁에는 마을 경당에 모여 글을 읽고 무술을 연마했다. 연개소문은 도수금의 의견을 그럴듯하게 여겼다. 그래, 이 조직을 강화시키면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연개소문은 이튿날 일찍 대궐로 들어가 영유태왕을 배알했다. 연개소문이 무거운 얼굴로 들어서자 영유태왕은 저놈이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나를 괴롭힐까라는 걱정이 앞섰다. 무슨 일로 아침부터 찾아왔는가? 연개소문이 영유태왕을 실컷 쳐다보더니 이내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지금 당주 이세민은 우리 고구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사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리장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하옵니다. 그렇다고
새로의 군사를 모아 부대를 창설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옵니다. 소신이 생각한데 지금 우리 군을 강화시킬 최선의 방법은 경당을 활용하는 것이옵니다. 선대로부터 경당 조직이 있어 왔으나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사옵니다. 그러니 이를 재정비하여 경당의 젊은이들을 일기당백의 정병으로 키움으로써 장차 있을 침략에 대비하자는 것이옵니다. 경당 재건의 임무를 소신에게 맡겨주시옵소서. 고구려는 10년 전부터 당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서북의 부여성부터 서남의 비사성에 이르기까지 1천여리에 걸친 장성을 축조하고 있었다. 영유태왕은 경당 재건을 맡기면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리라 기대하면서 연개소문에 청을 들어주었다. 이 당시 고구려의 행정구역은 전국이 5부로 나뉘어 있었고 편양과 국내성 등지에는 별도의 오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각 부에는 성, 군 등의 행정단위가 있었고 수백 개 이른 경당이 존재했다. 연개소문은 책사 도수군과 상의한 끝에 전국에 영을 내려 경당이 없는 고구려는 경당을 세우고 부실한 경당은 재정비했다. 그래서 전국에 약 2,000개의 경당 조직이 자리를 잡았다. 연개소문은 뛰어난 장수들을 각지의 경당에 파견해서 그 지역의 젊은이들을 조련했다. 처음에는 서툴기 이를 데 없었지만 공술과 승마, 장검술, 사열, 군법 등을 익히게 되니 1년도 안 되어 정규병에 필적할 훌륭한 용사가 됐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거나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게끔 됐다. 이리하여 고구려군은 더욱 막강해질 수 있었다. 서력 642년 영유태왕 25년 대당 주합파 대신들이 대궐내궁에 있는 밀실에 모여 구수회의를 하고 있었다. 북부대인이 입을 열었다. 연개 소문의 경당 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구려군이 강성해졌으면 틀림없소. 그런데 문제는 이 연개 소문이 이를 전행하고 있다는 것이외다. 경당이 마치 동부의 사병 집단처럼 되지를 않았소이까? 남부대인도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오. 경당이 연개 소문 한마디에 좌지우지 될 정도로 사조직화돼 버렸으니 장차 큰 우환거리가 될 것이 틀림없소이다. 북부대인이 아까부터 묵묵히 듣고만 있는 서부대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연장자이신 서부대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대로 나가다가 저 호랑이 같은 연개 소문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은 우리는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침묵하고 있던 서부대인 웅길산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연개 소문은 제 애비 연태조보다도 더한 놈이요. 이놈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한시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을 것이요. 그러니 태왕 폐하께 사실을 낱낱이 고하고 이놈을 제거해야 하오. 북부대인이 물었다. 폐하께 사실을 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세력이 강성한 연개 소문을 무슨 수로 죽인다는 말이오? 서부대인이 대답했다. 우리가 11년 전부터 요동에서 천리장성을 쌓고 있지 않소이까. 그런데 공사 진척도가 느려서 폐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오. 폐하께 추청을 드려 연개 소문을 공사 총책임자로 임명해 요동으로 보내는 것이오. 연개 소문이 제 아무리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나다 한들 일단 요동으로 가면 자연히 경당 조직과는 멀어질 것이 아니겠소? 그러면 연개 소문은 그야말로 날개 쭉지 꺾인 독수리꼴이 될 것이오. 그 다음 연씨 일족에게 모반의 죄를 물어 모조리 처리해버리면 되지 않겠소? 모든 사람들은 서부대인 웅길산의 미호책에 감탄했다. 마침내 이들은 어전으로 몰려갔다.
그들은 태왕을 아련하여 경당 조직의 문제점을 고하고 연개 소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쯤에는 영유태왕도 연개 소문에게 경당 재건을 맡긴 데 대해 후회하고 있었다. 태왕은 두말하지 않고 주하파 대신들의 청을 들어주었다. 며칠 후 영유태왕은 연개 소문을 불러 장병 3,000을 거느리고 요동에 가서 천리장성의 역사를 독려하라고 명한다. 연개 소문은 영유태왕에게 자신이 가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려 했으나 태왕은 전지만 내리고 바로 침전으로 들어가 버렸다.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뜻이었다. 연개 소문이 곰곰 생각해보니 며칠 전 친분이 있는 시위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가 떠올랐다. 대당 주하파 대신들 여럿이 함께 영유태왕을 아련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작당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모든 상황이 분명해지자 연개 소문은 이를 갈며 자신의 부중으로 돌아왔다. 이날 저녁 태왕이 연개 소문에게 천리장성 축제의 감독을 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당 주하파 대신들은 전부 북부대인 집으로 몰려갔다. 이들은 기분 좋게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면서 다음 일을 논의했다. 이날 마침 북부대인 집에서 일하는 하인 하나가 연개 소문의 계집종을 안채 후원까지 데리고 와서 정원과 연못을 보여주며 시덕거리고 있었다. 소피를 보러 나왔던 북부대인은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하인을 불러다가 심하게 야단을 쳤다. 이에 하인은 앙심을 품고 지금 집안에서 연개 소문 일족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계집종에게 말해버렸다. 깜짝 놀란 계집종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 연개 소문에게 이 일을 일러 바쳤다. 연개 소문은 태왕과 대신들의 흉계에 치를 떨었다. 그는 당장 사람을 보내어 책사 도수금을 불렀다. 도수금이 연개 소문에게 자초지정을 듣고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이렇게 된 이상 거사를 일으켜 대당 주하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좋은 수가 있어. 일단 대왕의 명에 따르십시오. 요동으로 가겠노라고 하신 후에 한 달 내로 출발 날짜를 잡고 그날 장병 3,000명을 사열한다고 발표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태왕과 대신들을 열병식에 초대하면 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나올 것입니다. 이때 기회를 봐서 대당 주하파들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대신들의 가병들이 적지 않은데 만일 이들이 합세해서 덤비면 큰 낭패가 아니오. 대신들의 가병이라 해야 여기 평양에 있는 자들은 채 5천도 안 됩니다. 더구나 자기 주인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가병들도 순순히 투항할 것입니다. 게다가 평양성의 수비대는 이미 죽은의 신복들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연개 소문이 다시 물었다. 막상 거사를 일으키면 요동 지역의 성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국내성에 터전을 잡고 있는 구귀족 세력들이 어찌 나올까 걱정이군요. 책사 도수금이 대답했다. 대당 주하파는 대부분 선대 장수태왕 시절에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주도했던 세력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국내성 사람들은 그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내성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골성을 비롯해서 압록수 하구에 위치한 성들이 걱정입니다.
그곳의 성주들은 진작부터 대왕에게 충성을 바쳤던 자들이니 이번 거사에 반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미리 이 지역 경당에 나가 있는 장수들에게 파발을 띄워 거사의 정당성을 알리고 성주들을 포섭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만 거사에 동의해준다면 사태를 수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건물을 몰아내고 나서는 누구를 새로운 태왕으로 세워야 하겠소? 건무 태왕의 동생인 대양의 아들 보장이 있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도 준수한 데다가 기상이 남달라 우리 고려의 태왕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오, 보장이라. 그 사람이라면 태왕의 그릇이 틀림없어. 그러면 보장으로 결정합시다. 이날 연개소문과 그의 책사 도숙은 밤이 새도록 거사를 모의했다. 서력 642년 영유태왕 25년 9월 어느 날 평양성 광장에서는 연개소문의 주도하에 대규모의 열병식이 거행됐다. 뿔피리 소리를 시작으로 취타대가 연주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연개소문의 지휘에 따라 전신에 붉은 갑주를 걸치고 머리에는 황금빛이 도는 투구를 쓴 평양수비대 철기병 1,000명이 말에 올라 그 위용을 자랑하며 행보를 했다. 이를 지켜보던 문무백관들은 모두 가슴이 뭉클해졌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기마 행렬이 끝나자 요동으로 떠나는 장병 3,000명이 긴 칼을 옆에 차고 각궁을 어깨에 맨 채 보무도 당당히 열병식장으로 입장했다. 이들은 광장을 한 바퀴 돈 다음 각기 정해진 자리에 가서 섰다. 이어 연개소문의 신호에 따라 북이 크게 한 번 울리자 모든 군사들은 차렷 자세를 취했다. 연개소문은 단상에 있는 영유태왕을 향해 몸을 돌린 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신연개소문 명을 받들어 요동 장성 축조 현장으로 떠나옵니다. 골치 아픈 연개소문이 마침내 떠난다니 영유태왕과 대신들은 내심 알터니가 빠진 듯 기뻤다. 영유태왕은 내심을 감추기 위해 짐짓 근엄하게 말했다. 요동에 가서 무사히 장성에 남은 공사를 마치고 돌아오라. 영유태왕은 이어서 좌우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모든 대신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남아 준비된 여흥을 즐기도록 하라. 영유태왕은 말을 마치고 열병식장을 나와 궁으로 돌아왔다. 미리 준비해 놓은 엄청난 양의 음식과 술이 열병식장 주위에 있는 천막으로 운반됐다. 곧이어 들려오는 악공들의 검은고 연주와 노랫가락에 대신들은 흥겨워하며 고기와 술을 먹기 시작했다. 두 선업에 술이 돌았다. 술이 들어가자 대신들은 긴장을 풀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이때 연개소문의 명을 받은 부하들이 대당 주합파 대신들의 뒤로 가서 섰다. 대신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권하던 연개소문이 들었던 술잔을 갑자기 바닥에 내팽개쳤다. 술잔은 쨍그런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다. 참석한 대신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쳐다보았다. 연개소문은 칼을 빼어들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동명성왕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후로 선왕이신 영양태왕대까지 우리 고구려는 조선의 고토 회복을 위해 하루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다.
광개토 대왕 때는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넓혀 사방 6천리가 넘었고, 영양대왕 때는 수나라와 맞서 4번 싸워 이기고 그들의 군사 100만여 명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았다. 근데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비굴한 대신들과 태왕 때문에 당에 어떤 치욕을 당하고 있느냐 말이다. 수나라 포로들을 만여 명이나 아무 대가 없이 돌려보내주질 않나. 태자를 당주 이세민에게 입조시키지를 않나. 그것도 부족해 작년에는 진대덕이란 자를 불러 우리 강산을 전부 보여주었다. 이래도 여기 앉아있는 대신들이 고구려의 신하라 할 수 있는가? 고구려를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아, 저 당나라 개만도 못한 대신들을 참하고 위대한 고구려를 바로 세우자. 연개소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신들의 뒤에 서 있던 연개소문의 부하들이 대신들을 베기 시작했다. 대신들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대신들은 모두 칼을 끌어놓고 술을 마셨기에 저항도 제대로 못한 채 죽음을 맞았다. 이때 죽은 대당 좌파 대신들의 수가 150여 명이나 된다. 대신들을 처치하고 난 연개소문은 휘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내궁으로 달려들어가서 영유태왕을 찾았다. 영유태왕은 이 소식을 듣고 몸을 피하려 했지만 연개소문의 혁명군이 이미 국문을 점령하고 있었다. 영유태왕이 어찌할 바를 몰라 침상에 걸터 앉아 있는데 연개소문이 들어와 칼을 높이 들고 소리쳤다. 당신은 비겁했어. 그리해서야 어찌 동명성왕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 옛날 수나라 해군을 물리친 장군의 기백은 어디 가고 현실에 안주하는 나약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 말이요. 자, 순순히 목을 내미시오. 영유태왕은 모든 것을 진영했다. 승냥이 새끼를 키워 결국 당하는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개소문은 칼로 영유태왕을 어지러이 찔러 죽였다. 연개소문은 영유태왕을 시해하고 다시 열병식작으로 나갔다. 평양 수비대들은 연개소문의 전가를 받고 진작부터 평양성 광장에 모여 있었다. 연개소문은 군사들 앞으로 나아가 일장 연설을 했다. 사랑하는 고구려의 용사들이여, 나는 쓰러져가는 조국 고구려를 살리기 위해 일어섰다. 이제 겁쟁이 태왕은 사라졌으니 동명성왕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신성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연개소문의 연설은 고구려의 군사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평양성 광장에 모인 수만의 평양 수비대들은 함성을 크게 지르며 열광했다. 연개소문은 수비대 군사들을 이끌고 잔당 토벌에 나섰다. 영유태왕의 근위병 수백 명이 끝까지 맞서 싸웠지만 수적으로 월등히 많은 연개소문의 군대를 감당할 수는 없었다. 연개소문은 왕실 근위병들을 물리치고 대성산성으로 달려왔다. 이곳에는 대당 좌파 대신들의 가병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산성의 성문 앞에 당도한 연개소문은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성루에서 대답 대신 화살이 날아왔다. 연개소문은 하는 수 없이 군사들에게 운제를 동원해 성벽을 넘게 했다. 성벽 위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뒤늦게 자기 주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안의 가병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연개소문에게 투항했기 때문이었다.
연개소문은 책사 도수금과 함께 영유태왕의 조카 보장을 찾아갔다. 연개소문은 보장을 보자 공손히 읍하며 말했다. 비겁한 건무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와 함께 궁에 들어가셔서 태왕의 위에 오르십시오. 보장은 갓 20대에 들어선 수려한 용모의 귀공자였다. 보장은 한동안 연개소문의 얼굴만 바라보다 미덥지 않은 양 대답했다. 내가 그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를 태왕으로 예우하고 명령에 따르겠소. 나는 허수아비 같은 태왕이 되기는 싫소. 그럴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나 가보도록 하시오. 나는 농사나 지으며 조용히 살겠소. 연개소문은 의외로 당찬 보장의 태도에 당황했다. 소인은 나라를 위해 거사를 일으켰을 뿐 다른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모든 고구려 백성들은 동명성왕의 뒤를 이을 영민하고 담대한 태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왕손께서 태왕의 위에 오르신다면 견마지로를 다해 모시겠습니다. 보장은 한참을 심사숙고했다. 어차피 태왕은 돌아가셨다. 나라도 나서서 고구려의 왕통을 지키는 것이 동명성왕 이래 열성조의 뜻이리라. 보장은 마침내 연개소문의 청을 수락하고 태왕의 위에 올랐다. 이 사람이 바로 고구려의 보장태왕이었다. 연개소문은 거사 후 민심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먼저 보장태왕과 상의하여 건무의 시신을 거두어 후이 장례를 치렀다. 그런 연후에 시호를 영유라고 하고 그의 자손들에게 기름진 논밭을 떼어주어 편안히 살게 했다. 또한 대당 주합파 중 핵심 인물 몇몇을 제외한 대신들의 자손들에게는 그 재산과 위를 계승하게 했다. 또한 연개소문은 태왕령에 따라 대망리의 자리에 오른 후 널리 영을 내려 경미한 죄를 지은 죄수들을 전부 사면하고 백성들에게 조세를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자 이번 거사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군민들까지도 새로운 조정을 따르게 됐고 흉흉했던 민심도 차츰 가라앉았다. 연개소문은 밤잠까지 설치면서 거사 이후의 후속 조치에 매달렸다. 이러한 때 신라에서 김춘추가 사신으로 왔다. 그해 여름 무더운 7월에 신라는 백제 의자태왕의 공격을 받아 서쪽 변방 지역의 40여 개 성을 빼앗겼고 8월에는 당항성이 함락되어 당과의 교역도 끊긴 상태였다. 그러다 급기야 백제 장군 윤충이 대성까지 함락시키고 항복을 한 춘추의 사위인 성주 품석과 딸 고타소랑까지 죽였다. 춘추는 딸 내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선덕태왕 앞에 나아가 고구려의 군사를 빌려 백제를 치겠다고 했다. 선덕태왕은 흔쾌히 윤호를 했고 춘추는 비장한 각오로 고구려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보장태왕은 사람을 보내 춘추를 객관에서 쉬게 한 후 연개소문을 불러 상의했다. 춘추라면 신라 진흥왕의 증손자가 아닌가? 맞사옵니다. 춘추가 기별도 없이 사신으로 온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여름 백제가 대군으로 신라를 공격했다고 들었사옵니다. 아마도 그 일 때문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온 모양이군. 꼭 지원군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백제에 압력을 가해달라고 할 것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전에 우리가 수나라와 전투를 벌일 때 신라는 그 틈을 타서 우리 영토를 침범했사옵니다. 그때 우리는 중령 이북의 땅을 빼앗겼고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신라로부터 그 땅을 돌려받아야 하옵니다.
논의가 끝난 후 보장태왕은 춘추를 불러들였다. 춘추는 어전에 들어서자마자 보장태왕께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린 후 보위에 오른 것을 경하였다. 인사치레가 끝나자 보장태왕이 물었다. 신라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 들었다. 그런데 짐을 찾은 까닭은 무엇이냐? 춘추는 헛기침을 한 후 침착하게 대답했다. 백제가 제 주제도 모르고 염치 없이 우리의 변경을 자주 침범하므로 우리 임금께서 상국에 도움을 청하라고 하명하셨사옵니다. 보장태왕이 웃으며 말했다. 자고로 서로 영토를 넓히려 하다 보면 군사를 동원해 싸우기도 하고 또 싸우게 되면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면 신라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땅을 침범한 적이 없는가? 춘추가 황급히 아뢰었다. 태왕 폐하, 제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사옵니까? 하지만 백제는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백제 장수 윤충은 대야성을 치면서 성주가 이미 항복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처형하고 그의 아내까지 잔인하게 죽였사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약탈과 만행을 자행하니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사옵니다. 보장태왕이 듣고 보니 백제 군대가 다소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장태왕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물었다. 그럼 우리가 신라를 도와주면 신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자고로 중령 이북의 한수 지역은 광개토 대왕 시절부터 우리의 영토였다. 그러니 신라가 이 땅을 돌려주면 짐이 백제왕을 설득해서 백제가 차지한 신라의 영토를 다시 반환하도록 해주겠다. 보장태왕은 말을 마치자 일어나서 내궁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연개소문이 화를 누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중령 이북 땅을 되돌려준다 약주하지 않으면 너는 신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한동안 얼이 빠져있던 춘추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연개소문에게 하소연했다. 중령 이북의 땅이 어떻게 고구려의 땅입니까? 엄연히 신라의 땅이지 않습니까? 연개소문은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말을 내뱉었다. 신라는 저 땅끝 바닷가에서 일어난 나라가 아니더냐. 그런데 언제부터 그 땅의 주인이라고 연고권을 주장하느냐. 가소롭구나. 이에 춘추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그렇게 따지면 한수 유역은 백제 땅이라고 해야 옳은데 대망리지께서는 어찌 그걸 고구려 땅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백제는 우리 고구려 시조이신 동명성왕의 세 번째 아드님이신 온조께서 세우신 나라이다. 온조대왕은 고구려 2대 왕이신 유리명왕의 동생분이기도 하다. 그 당시 유리명왕께서는 온조대왕께 명을 내려서 잠시 한수 지역을 맡도록 하셨다. 그 후 광개토 태왕과 장수 태왕께서는 백제왕과 국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백제는 남쪽 사비성으로 도읍으로 옮기고 우리 고구려에게 한수 지역의 땅을 바쳤다. 그 이후로 200여 년 동안 우리가 그 땅을 쭉 관할해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비겁하게도 우리가 이민족인 수나라의 양견과 양광 이 두 부자와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땅을 슬쩍 가로채지 않았느냐. 이래도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연개소문의 말에는 그런 구석이 없었다. 춘추는 연개소문이 두려웠다. 연개소문은 병법과 무예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했던 변설에서조차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춘추가 아무 말도 못하자 연개소문은 좌우를 돌아보며 명했다. 저자를 별관에 유폐시키고 군사 50명을 동원해 감시하도록 해라. 신라가 가로챈 우리 영토를 돌려줄 때까지 저자는 신라로 돌아갈 수 없다. 춘추는 꼼짝없이 별관에 억류됐다. 바깥에는 범 같은 고구려 군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춘추는 후회의 막급이었다. 유신이 말리는 것을 한사코 뿌리치고 평양까지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춘추가 별관에 갇혀서 세월만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연개소문의 막류인 선도해가 음식과 술을 싸들고 찾아왔다.
선도해는 연개소문의 밀지를 받고 왔던 것이다. 춘추는 선도해를 반갑게 맞이했다. 자리에 좌정하고 나니 선도해가 먼저 안부를 물었다. 그래, 음식은 입에 맞으시오? 지금 음식이 문제겠소. 내가 여기 갇혀 있다 보니 일각이 여삼추여. 빨리 돌아갈 수 있게 손 좀 써주시오. 선도해는 가져온 고기와 과일, 술 등을 꺼내놓았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춘추가 입을 열었다. 선공, 내가 어찌하면 되겠소? 선도해가 껄껄거리며 웃었다. 중령 이북땅만 주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 그렇게 쉬운 일을 왜 묻고 그러시오? 춘추가 난색을 표하며 말했다. 나는 일개 사신일 뿐이요. 어찌 이런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소? 나에겐 그런 능력도 권한도 없소이다. 선도해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구터지설이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춘추가 고개를 가로젓자 선도해는 술을 한 잔 쭉 들이켜고 나서 말했다. 내 얘기를 하리다. 한번 들어보시오. 옛날 옛적에 동해 바닷속에 용궁이 있었어. 그곳에 사는 용왕의 딸이 병에 걸렸는데 백약이 무효였어. 그래서 용왕이 널리 의원을 구하니 어느 유명한 의원이 와서 토끼의 간을 먹으면 완쾌될 것이라 하였어. 용왕은 거북이를 시켜 토끼의 간을 구해오라고 했어. 그래서 거북이는 육지에 올라가 가모니슬로 토끼를 꼬여서 용궁까지 데리고 왔어. 용왕은 기뻐하며 토끼의 배를 갈라 간을 꺼내려고 했는데 그때 토끼가 용왕에게 나는 간을 종종 빼놓고 다니는데 갑자기 오는 바람에 간을 미처 뱃속에 넣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신다면 육지로 돌아가 간을 갖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어. 춘추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래서 토끼는 무사히 생명을 구한 거지. 응? 선도해는 큰 소리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다음 날 춘추는 보장태왕에게 자기를 풀어주면 신라로 돌아가서 선덕태왕을 설득해 고구려의 이해 땅인 중령 이북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연개소문은 보장태왕에게 간언을 올려 춘추를 돌려보내려 했다. 그러나 태왕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 간사한 놈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소? 땅을 돌려주면 그때 가서 풀어줍시다. 연개소문이 조용히 태왕에게 속삭였다. 지금 유신이 지휘하는 결사대 10,000명이 우리 남쪽 국경을 향해 올라오고 있다고 하옵니다. 아직 민심이 안정되지 않은 마당에 다시 전쟁을 벌일 수는 없사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이쯤에서 속아 넘어가는 척 놓아줘야 하옵니다. 어차피 춘추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니 훗날 이를 명분 삼아 신라를 치면 되옵니다. 보장태왕이 연개소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도 그럴듯했다. 보장태왕은 춘추를 풀어주라 명했다. 춘추는 태왕에게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백배 사언했다. 그리하여 춘추는 무사히 고구려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춘추가 돌아가고 난 후 연개소문은 여러 대신들과 상의해서 많은 일을 개혁해 나갔다.
그는 농사는 물론이고 공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안시성 주변에 있는 철광을 확장시키고 대규모의 제련소를 지어서 각종 무기들과 농기구들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압록수와 하구의 조선소를 정설하여 각종 병선과 상선을 만들었다. 또한 경당 조직을 더욱 강화시켰고 아이들이 커서 한 몫을 하는 장정이 될 때까지 모든 교육과 의료 혜택을 나라에서 전액 지원해 주었다. 연개소문은 백제를 비롯하여 고구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일일이 사신을 보내어 새로 태왕이 즉위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국제 무대에서 고구려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관민이 한마음이 되니 고구려는 다시 영양태왕 때처럼 주변국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출연 이완호, 황원, 탁원재, 황윤걸, 유만준, 김태웅, 권영훈, 원호서, 이성훈, 현경수, 이장원.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81부 연개소문 편이었습니다.